는 라디오 정보시대 진행의 아나운서 김영입니다. 오늘은 설계와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이주환 부동산의 이주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주환입니다. 네, 자, 요즘은 좀 어떤가요? 부동산 시장이. 일단 지난달이랑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특별히 변화는 없고 아직까지 이자율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뉴스 보면은 정부에서 더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크게 한 번 올릴 거라는 말이 있는데 네, 아직 오른 상태는 아니고요, 더. 네. 근데 이제 연말쯤에 올린다고 했으니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네, 그냥 정지 상태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매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 그냥 기본 필요한 사람들이나 이제 타주에서 온 사람들은 진짜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아니면은 자녀 때문에 이제 학군을 옮겨야 된다던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 0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 지금 코로나 시대 그때 우리 한번 진짜 붐이 있었잖아요. 진짜 크게. 그렇죠. 네. 예, 그때랑 비교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적은 수치가 아닐까. 왜냐면 음. 그땐 너무 이제 많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이자율이 대략 한 7%를 웃돌고 있어요. 네네. 제가 나중에 기사도 하나 있기는 한데 네. 이제 기사 할 때 이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게 진짜 몇십 년 만에 진짜 이렇게 높은 게 올라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거의 일반적으로 비싸다고 했을 때가 거의 5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 네, 그리고 한동안 이제 그 코로나 시기가 가장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경우였고요. 네. 네. 그 전에 그냥 일반적인 시기를 보면 보통 한 4에서 5 사이, 4.5 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워낙 이자율이 높다 보니 바이어들이 이제 사는 거를 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지금 새 집 계약했던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왜냐면 새 집 같은 거가 그 전에 비해 짓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네. 아직도 자재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리테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일 때문에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들을 이제 뵀거든요. 네. 이제 자리 잡고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쪽도 지금 도매상에 물건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공장에서 한 달에 100개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100% 돌아서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장에서는 60이나 70%밖에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음. 모든 제품이 다. 근데 네네. 이러다 보니까 제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회사가 잘 나가서가 아니고 너무 유명해졌다 이게 아니고 네. 만들 수 없다 보니까 물량이 너무 딸리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오기만 하면 사라지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가 집 짓는 데도 아직까지 지금 물량이 딸린다고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창문 쪽에서. 아.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가 많이 되다 보니 계약은 올 초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클로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머. 그러면은 네.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보통 거네요. 그쵸. 보통 원래는 계약을 네. 하면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 한 정도면 됐거든요. 그렇죠. 네, 넉넉 이전에는. 잡아서. 네, 네. 근데 요즘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는 거의 9개월에서 12개월 어. 사이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클로징을 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 집들 팔고 아파트 살면서 그거 완공되길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타주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이러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분들은 클로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매매가 클로징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0은 아니라는 거죠. 아, 자, 저희가 뭐 이렇게 상황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내년을 기대하면서 집을 살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어떤 걸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뭐 물가 때문에 이율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이거를 뭐 말도 안 되게 계속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그렇겠죠. 되면 네. 불경기가 오고 네. 뭐 저도 뭐 미래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올해가 지나고 내년 정도가 되면 이대로 가면 불경기가 올 거기 때문에 이자율은 당연히 낮춰지기는 할 겁니다. 뭐 내년 네. 중에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지금 못 사시는 분들도 또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집이라는 거는 그 달치의 인컴을 보고 융자를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2년치를 본다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2년치를 보고 네.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계속 일했다는 가정하에 1년치 정도는 봅니다.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자영업자 하는 분들이 좀 문제신데 불경기가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집을 사실 마음이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불경기가 왔다고 해서 인컴을 낮춰버리시면 어. 만약에 지금이 22년. 2022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거보다 그러니까 2021년보다 네. 세금 보고를 낮게 하잖아요. 어. 그러면은 뭐 물론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뭐 네. 그 정도는 괜찮겠지만 뭐 많이 30% 이하 뭐 이런 어. 식으로 떨어뜨려 버리면은 네, 네. 은행에서 볼 때는 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네, 문 닫게 생겼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융자가 아예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인데 만약에 2023년, 4년 집 사실 생각이 있으면 본인 돈을 좀 내셔더라도 그 원래 내던 세금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이제 그런 분들 많으세요. 아, 요즘 너무 힘드니까 네. 되게 조금 했다가 그렇죠. 좀 바빠지면 좀 하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왜냐면 돈 들어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너무 티나게 그렇게 해버리시면은 은행에서 볼 때는 불안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 하면 뭐 안 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그쵸, 그쵸. 네네. 그러고 이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네. 뭐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월급이 그래도 유지가 되던가 올라야 이제 좋은 거지. 네. 뭐 업종 변환을 해가지고 갑자기 월급이 반이 됐다 어. 이러면은 옛날 월급은 못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월급을 쓰는 거기 때문에 융자가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불경기 되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쓰시는 건 괜찮아요. 네. 쓰시는 건 괜찮은데 그 그러니까 리밋을 꽉 채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이제 그게 또 크레딧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네, 점수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쓰시는 건 괜찮지만 뭐 또 많이 갚으셨다가 또 쓰시고 왜냐면 요즘 뭐 포인트 이런 것 때문에 네. 저도 그렇지만 현금 안 쓰고 다들 크레딧 카드 쓰시기 때문에 밸런스가 그렇죠. 보통 되게 높으세요. 네네. 근데 뭐 쓰셨더라도 빨리 갚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밸런스를 좀 낮게 유지를 하셔야 크레딧 올리시는데 도움이 되고 네. 이런 거가 또 다음에 집을 사실 때 좋은 저 이자율을 받으시게 되거든요. 융자할 네네. 때. 네. 지금 뭐 뉴스에서 몇 프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크레딧이 좋은 사람, 아, 네, 그래요. 가정하에 말을 하는 거지 네. 나쁜 사람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어. 크레딧 점수가 나빠져 버리면 잘못하면
뉴스에서 들으시는 것보다 0.5에서 1% 정도 더 와. 높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니까 뭐 8%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만약에 크레딧이 네. 너무 안 좋으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크레딧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인컴 관리도 잘 하셔야 그렇죠. 되고 네. 그러니까 집을 사기 전에 좀 한 1, 2년 동안은 그런 걸 좀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원래 그래도 1, 2년 전에 그러니까 융자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게 좋아요. 네. 뭐 저야 융자 쪽은 뭐 잘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힘든데 그 융자하시는 분을 만나서 네. 뭐 꼭 안 사셔도 됩니다. 뭐 솔직하게 말하고 내가 내년쯤에 사야 되는데 조언을 받고 이제 내년에 집을 사면 올게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뭐 뻔한 지금 말씀드린 게 뻔한 얘기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크레딧 점수가 좋고 이거는 뻔한 얘기인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동차 사시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도 자동차를 사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집을 살 계획이 있으신 있으신데 분들 자동차를 구입하는 거는 영향을 주는군요. 그렇죠. 네. 빚이니까. 아, 네. 네. 만약에 이제 내 차가 페이먼이 뭐 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집을 곧 살 건데 음.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차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특히 남자분들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저도 뭐 솔직히 좀 그런 거 있고 네. 왜냐하면 좀 신제품 나왔다 그러면 남자들은 또 차 그렇죠. 그런 거에 또 근질근질 하거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가능하시면은 차를 페이오프 하시고 네 가능하시면 그런 다음에 집을 사신 다음에 차를 사는 게 원래 맞습니다. 아, 네. 네. 웬만하면 집을 구입하실 때는 자동차 그 나가는 돈이 없는 게 그게 또 그렇죠. 유리하군요. 다 빚이니까요. 아, 네. 네, 네. 카드빚도 빚이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특히 뭐 가구를 샀다던가 네. 뭐 이런 것도 크레딧 그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가전제품 할부받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베스트바이를 갔는데 네. 뭐 12개월 무이자 해줄게요. 뭐 이러면 또 그렇죠. 사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크레딧 그 리포트에 다 나옵니다. 네. 뭐 그런 거부터 가구 산 거 뭐 진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네. 빚은 내 월급에서 깎여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뭐 아무리 아. 많이 벌더라도 네, 깎이는 거죠. 인컴에서 그 빚만큼의 그 양이 깎이는군요. 그쵸. 인컴이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럼 거군요. 낮아지는 거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네, 정답입니다. 네. 네. 네, 이제 부동산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첫 번째 소식은 역시 그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짧은 기사입니다. 그냥 네. 네, 내용만 있는 건데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20여 년 만에 7% 돌파. 아, 네, 20여 20년 년 만이에요. 옛날 완전 옛날 얘기인데 네. 네,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기존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평균 금리가 20여 년 만에 7%를 넘어섰다. 26일 블룸버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모기지 은행 협회가 집계한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지난주 한 주 새 0.22%포인트 상승해 7.16%로 올라섰다.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모기지 평균 금리가 7%를 넘어선 것은 20여 년 만이라고 전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기존 금리를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초와 비교해 2배 이상 올랐다. 네. 이렇게 짧은 거긴 한데요. 와, 이게 7%라는 게 크레딧이 좋은 분들이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래도 괜찮은. 아, 네. 그러니까요. 뭐 물론 완전 A 플러스급도 있으세요. 뭐 네. 그런 분들은 은행에서 이렇게 넣으면 뭐 조금 디스카운트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괜찮은 크레딧 점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쨌든 7.16%로 올라갔네요. 7%를 돌파했다. 네, 그냥 여기서 솔직히 2배라고 했지만 네. 옛날에 죄송합니다. 옛날이란 말도 아닌데 하여튼 올해 초에 네. 아, 올해 초에. 네, 올해 초에
제 손님이 2.5 이렇게 받으셨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거의 3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최하가. 어떻게 이럴 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천천히 올렸으면 음. 조금 서로 그런 게 거부감이 없을 텐데 지금 네. 이게 진짜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진 거라 그렇죠. 거부감이 너무 바이어 입장에서는 되게 센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뭐 예를 들어 올해 1% 올리고 내년에 1% 올리고 이러면은 솔직히 거부감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지금 한 해 사이에 지금 너무 억울해하는 어. 분들이 많으세요. 그쵸. 그 뭐냐면 몇 달 차이에. 올 초에 보다가 올 네. 초에 너무 쌀 때는 또 경쟁이 심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때는 다운페이가 적다고 밀리고 음. 막 이러다가 이제 조금 수그러든다 해서 이제 집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자율이 올라 버리니까 이제 네. 그런 분들 너무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네. 시대가 너무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은 또 어떻게 할 수 없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답답하죠. 그렇죠. 뭐 지금 하셔서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도 있으세요. 네. 뭐냐면 물론 돈은 들지만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사셨다가 뭐 1년이나 2년 후에 제 생각엔 뭐 맥시멈 2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드는데 1년이나 2년 안엔 낮춰질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재용자를 받으시는 어.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방법도 뭐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집을 안 사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맞아요.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융자 이제 받으면 되니까 급하면 지금이라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럼요. 말씀들 많이 급하면 사야 하시더라고요. 돼요. 뭐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가 큰 집을 가던가 네. 작은 집을 간다던가 이러면은 굳이 지금 꼭 팔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늦출 수는 있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옛날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둘루스를 사셨다가 이제 네. 애가 태어나 갖고 이제 학교를 보내야 돼요. 음. 그러면 수완이 학군을 보내고 싶어요, 이제는. 네네.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가야죠, 수완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은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융자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융자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걸 준비를 했다가 정말 그 필요한 시기에 집을 딱 사야 되니까 그 융자 전문인과 함께 정말 상담을 미리 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뉴스 어떤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뭐 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네. 은행 대출 막힐 듯이라는 건데요. 어. 네, 뭐 일단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향후 전국 부동산 시장의 빅딜 거래들이 암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아틀란타 비즈니스 크로니클즈가 보도했다. 곧 전국 은행들은 분기별 실직서인 콜 리포트를 발표한다. 은행 콜 리포트가 중요한 이유는 커머셜 부동산과 묶여 있는 론 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커머셜 부동산 거래 시장의 전망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올해 중순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리포트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올해 들어서 총액 2조 7천억 달러를 나타냈다. 이 치수는 지난 2008년도에는 1조 9천억 달러였다. 지난해 말만 해도 FDIC 승인은행들은 총 1조 1천억 달러의 CRE 론을 보유하고 있었다. FDIC 측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5%의 은행만이 티어 1분기 자기 자산의 300%를 넘어선 CRE 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정도 수준은 팬데믹 전인 지난 2019년 후반때와 큰 차이가 없는 양호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CRE 대출이 티어 1은행 기본 자기 자산의 300%를 넘는 은행들이 급증했다. 아직 올해 3분기 콜 리포트를 나오지 않았지만 2분기 콜 리포트 수치만 해도
향후 특정 분야의 부동산 투자 업자들은 예정대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론이 은행 티어의 1 자본의 300% 이하면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500%가 넘으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3분기 콜 리포트의 결과가 아직 나와봐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많은 은행들이 위험한 론들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몇 분기 동안 오피스텔, 호텔, 리테일 분야에서는 은행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래 및 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신축 빌딩들의 임대가 완공 전 순조롭게 미리 이루어진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이다. 더 이상 팬데믹 경기 피해 보조를 위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연방정부 지원금, 즉 튼튼한 돈줄도 없는 상황에서 책임질 수 없는 은행들의 무모해 보이는 부동산 거래를 저지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ABC는 전했다. 네. 일단은 뭐 은행들의 어떤 그 부동산 거래를 저지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본격화될 것이다. 네. 근데 은행 자체에서도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신문에서 아마 뭐 보셨을 거예요. 무슨 제일은행, 뭐 노아은행, 그러니까 프라미스원이죠. 그러니까 네. 프라미스원, 뭐 신한은행 뭐 해갖고 론을 얼마 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순위 한인들 은행 순위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온 거 네. 보셨을 거예요. 그런 네. 리포트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기가 안 좋아지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자가 변동인 경우가 많아요. 네. 물론 작년에 이자가 좋을 때 은행에서 한때 고정 이자를 준 케이스들도 있는데 네. 변동 이자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변동 이자가 뭐냐면 이제 비즈니스 론을 예를 들어 제가 식당을 해요. 네. 그리고 식당을 사면서 론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자가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가 올랐잖아요. 프라임이라고 이제 나라에서 정해놓은 이자가 확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페이먼트도 갑자기 변동된 걸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 옛날에 뭐 2,000불 냈는데 왜 갑자기 2,500불이 됐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은행에 많이 의뢰가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변동 이자여서 그렇기 이유고요. 네.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이자가 많이 올라가면 페이먼이 당연히 올라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작은 금액을 받으면 뭐 작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 건물 사시는 분이나 이렇게 큰 거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자 하나로 진짜 어마어마한 페이먼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예를 들어 100만 불, 200만 불이다 이러면은 이 정도 퍼센트를 내게 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올라 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이제 지금부터 론이 나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은행에서 일단 자체적으로 제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확실한 론이면 당연히 주겠지만 조금 본인들이 볼 때 불안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은행 대출이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점점 네. 이제 그렇게는 될 겁니다. 이제 네. 한동안은. 그렇군요. 관련 뉴스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귀낸몰 재개발 20년 장기 계획이 공개가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뭐 귀낸몰 이 기사는 솔직히 되게 많이 본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어디서 뭐 여기다 주상복합을 짓는다, 뭐 고층을 짓는다 해서 되게 몇 번을 본 것 같긴 한데 요번에는 솔직히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귀네 카운티에서 그쪽 땅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네. 요번에. 그러니까 좀 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귀네 카운티가 실제로 나서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귀네 카운티가 투자자는 아닙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뭐 많은 거를 제공해 주고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용을 일단 보면 한때 귀네 카운티 경제의 1번지였던 귀네 플레이스 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보행 편의성을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주상복합 커뮤니티가 들어서게 된다. 10억 달러가 투자되는 귀넷몰 재개발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계획 청사진을 아틀란타 비즈니스 크로니클즈가 요약해서 보고했다. 귀넷몰 개발의 요지는 90에이커 부지를 총 2,700에서 최대 3,800개의 레지덴셜 유닛을 갖춘 7개의 마을들, 오피스, 매장, 레스토랑, 녹지와 문화센터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지난 18일 귀넷몰 재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맡고 있는 귀넷플레이스 CID 아틀란타 지역위원회와 사설업체인 베나세 한센 블러스틀린은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 측에 20년 장기 개발 계획서안을 제시했다. 귀넷몰의 메이시스와 메가마트, 뷰리메스터는 그대로 유지된다. 장기 20년 계획안 중에서 초기 1, 2년은 개발팀을 선정하고 채용하는 것, 다른 앵커 소유주들과 부지 협약 협상, 저소득 측 주민을 위한 주거 계획, 귀넷 카운티 정책 수립, 추가 학교 면적 계획, 신규 트랜짓 센터 착공 주력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3, 4년이 되면 이제 3, 4년 안에는 중앙공원 설립과 링로드 내 신규 도로 설립, 재개발을 위한 최초의 앵커 소유와의 협상 마무리, 링로드 주변 트레일러 건설 등이 목표이다. 4년에서 7년까지는 1차 빌리지 건설을 위해 앵커 오너와 개발 파트너와 동역, 2차 빌리지를 위한 개발 서포트, 2차 앵커 소유주와의 협상 마무리가 목표이다. 8년에서 12년까지는 공원 중심으로 임시 리테일 프로젝트, 3차 마을을 위한 개발 서포트,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문화센터 설립, 임시 아닌 영구 리테일 개발을 위한 서포트가 목표이며 12년에서 16년까지는 남은 앵커들과의 협상 최종 마무리, 미니 빌리지 건설 서포트, 공영 주차장을 설립한다. 마지막으로 17년에서 20년 안에는 최종 빌리지 건설을 위한 개발 서포트, 링로드 주위의 트레일 완공으로 귀넷몰 재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된다. 귀넷플레이스 CID의 조 알렌 디렉터는 중요한 포인트는 인종 구성이 다양한 귀넷 카운티에서 신규 인터내셔널 센터와 커뮤니티 센터, 중앙공원을 조성해 사람들이 한 곳에서 거주하고 일하며 외식하고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 와, 정말 이 계획을 보니까 굉장하네요. 뭐 연도별로 계획 이제 20년까지 장기 네. 계획인데 그야말로 잘 돼 네. 있기는 해요. 그렇고 네, 모르겠어요. 이거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메가마트 지금 가보셨어요? 그 앞에 네, 네, 가봤죠. 공사를 뭐 대대적으로 뭘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이제 메인 그런 관 같은 거 넣는 거, 이게 유틸리티 뭐 넣는 거 같은데 네, 이것 때문에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저도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아닐 수도 있지만, 어. 네, 하여튼 그런 거를 시작으로 해서 진짜 귀넷 카운티가 좀 개발 좀 됐으면 솔직히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귀넷몰이 굉장히 정말 경제 1번지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이 뉴스 정말 저도 그랬죠. 초창기에 저도 한 20년 전에 왔는데 네, 그때는 귀넷몰에서 옷도 사고 그렇죠. 그랬었어요. 귀넷몰에서 뭐 다 됐었죠 그때는. 네, 그래서 이쪽 사니까 솔직히 레녹스 이런 데를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게 계속 이게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오히려 모로부조지아가 더 어. 개발이 많이 되고 그렇죠. 이쪽은 상권도 좋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둘 이제 문을 닫으면서 그래도 남는 부분은 뭐 메이시스, 메가마트, 뷰티메스터는 그대로 남고 뭐 주상 복합 커뮤니티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 트레일이 또 마지막으로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주변에. 그런 거는 좋고 이제 환경 그런 것도 네. 좀 생각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뭐 20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장기 계획이 공개가 됐고 이 계획에 따라서 잘 또 진행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어떤 뉴스로 가볼까요? 네, 요거는 또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네.
식당 렌트비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식당 렌트비도 내용인데 오르네요. 네. 네. 일단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네, 식당 자리를 포함해 리테일 공간의 평균 렌트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소상공 운영업주들의 매출 대비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고 아틀란타 비즈니스 크로니클즈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커머셜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리 앤 어소시에이션의 신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메트로 아틀란타의 평균 렌트비는 스퀘어핏당 18달러가 조금 넘었다. 올해 3분기에 메트로 아틀란타의 평균 렌트비는 앞선 분기보다 4.5% 올랐으며 1년 전 동기 대비해서는 1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몇 개월간 임대 계약을 체결한 요식업자들은 지금도 운영이 힘든데 렌트비까지 이렇게 오르면 그렇지 않아도 줄어든 마진이 더 감소하고 있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아틀란타의 유명 외식 기업인 피프스 그룹 레스토랑의 라비 커클럿 공동 창업주는 렌트비는 비즈니스의 손익 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며 계속 오르고 있는 렌트비가 식당 경영주들에게 큰 고민거리라고 지적했다. 렌트비뿐만 아니라 식당들은 이미 팬데믹 전보다 크게 오른 식재료 및 직원들의 임금 수준으로 운영 비용이 크게 늘어난 상태이다. 연방노동통계청의 9월 데이터에 따르면 푸드 부문의 연간 물가 상승폭은 11%를 기록했다. 요즘 들어서는 상황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한동안 극심했던 구인난도 식당 업주들의 한숨을 깊게 하는 원인이 됐다. 임금을 올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유급휴가 등 팬데믹 전보다 더 많은 혜택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분위기이다. 메트로 아틀란타의 리테일 부동산 시장도 갈수록 타이트해지고 있다. 리 어소시에이션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메트로 아틀란타의 평균 리테일 공실률은 5.4%로 지난 10년 이래 가장 낮았다. 메트로 아틀란타의 리테일 시장에서 신규 리테일 인벤토리가 줄어들면서 공실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아틀란타에서 좋은 위치의 리테일 렌트비는 사상 최대로 오른 상태이다. 예를 들어 아틀란타의 벨트 라인 이스트 사이드 트레일의 경우 현재 시세는 스퀘어핏당 60달러까지 오른 상황이다. 그렇네. 굉장히 네. 이제 이거 만약에 이거 렌트를 안 해본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아까 뭐 60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스퀘어핏 곱하기 60 그러고 그게 이제 1년치 그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 스퀘어핏을 빌린다고 하면 네. 곱하기 60 그러면은 6만 불이 됩니다. 네. 그럼 이게 1년치고 나누기 12를 하면 네. 한 5천 불 정도 나오네요. 이야,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1000 스퀘어핏 빌리는데 5천 불이에요. 물론 이게 둘루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번화가 이제 뭐 그런 데겠지만 네네. 네 그런 데는 이제 뭐 버케드나 이런 데는 한 스퀘어핏당 5불 받는다는 거거든요. 한 달에. 네. 그리고 플러스 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캠은 이제 처음 렌트하시는 분들은 야 이걸 왜 우리가 내요 막 이렇게 하지만 네. 커머셜은 이제 렌트비는 말 그대로 렌트비고요. 네. 건물에 이제 화재보험을 들게 돼 있잖아요. 네. 화재보험, 재산세, 뭐 그다음에 공공구역 전기세 같은 게 있어요. 파킹장에 가로등이 있다던가 네. 이런 거를 테넌트들이 나눠서 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주인들은 안 내고 그래서 이런 게 추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렌트비는 이거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무조건 붙는 알파입니다. 거네요. 네. 네. 그것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물 가격도 솔직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난달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집값 올랐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다가 연말에 갑자기
그 재산세를 보고 나서 그렇죠. 네, 이거 왜 올랐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네. 집값이 올랐으니까 오른 거죠. 네, 근데 커머셜도 마찬가지로 지금 커머셜 그 건물 밸류가 많이 올랐고 네. 카운티에서는 또 그만큼 재산세를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렌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내는 캠이 있을 건데 네. 연말이 되면 그 캠이 커버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갑자기 올랐으니까. 네. 그러면은 연말이나 연초에 추가 캠을 더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빌딩 주인이.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물론 아. 계약서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캠은 그 비율대로 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요구하면 내야 되는 거군요. 어쨌든. 고정일 수도 음. 있기 때문에 리스 페이퍼는 꼭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구인난도 가중됐고, 그리고 임금도 올려줘야 되고, 뭐 건강보험, 유급휴가, 이제 팬데믹 전보다 더 많은 혜택들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더 나갈 비용은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렌트비도 그렇죠. 오르고. 네. 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이주환 부동산의 이주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부동산 뉴스입니다. 네. 조지아주가 처음 주택 구매하는 분들이 좀 쉽지 않은 주다라는 기사네요. 네. 뭐 일단 기사를 한번 볼게요. 네. 네, 팬데믹 이후 부동산 시장의 판도는 지역마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며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택에 투자할 돈이 아직 충분치 않은 첫 주택 구매자들이다. 하지만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조지아주가 첫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 구입하기 어려운 주로 전국 13위를 했다고 주택 건설 전문 업체인 컨스트럭션 커버리지가 보도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방 센서스와 진로의 자료를 확인하면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지난 20년 동안 주택 가치의 성장률은 가계소득의 성장률을 앞질렀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주택 중간 가치가 37.8% 올라갔을 때 중간 가계소득은 8.78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컴이 하나도 안 올랐네요. 그러네요. 좀 심한데. 네. 첫 주택 구매자들이 원하는 부동산 매물이 부족한 부분도 어려움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첫 주택 구입자들은 2개의 침실이나 3개의 침실을 원하며 쓰지 않는 4개의 침실 이상이 있는 집들을 가격도 높고 비효율적이라고 찾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연방 센서스국의 건설 자료를 보면 2개의 침실 이하의 집의 건축은 1990년부터 계속해서 10% 아래의 수준이며 3개의 침실이 있는 집의 건축 현황도 1980년대에는 60%의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43%밖에 안 된다. 이에 비해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4개의 침실 이상이 있는 집들의 건축은 1980년대에서 20%였지만 2020년대에는 50%로 크게 상승했다. 한편 주들을 비교할 때 조지아주는 첫 주택 구매자가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주 13위를 했으며 종합 점수는 37.1점이었다. 이런 조지아주에서는 3개의 침실 이하의 주택 비율은 전체의 59.4%였으며 중간가는 27만 5,277달러이고 35세 이하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네. 그런 거가 있어요. LA 같은 데 보면 콘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한 칸짜리 그러니까 방 한 칸짜리 2칸짜리 이런 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솔직히 싱글홈보다는 훨씬 싸잖아요. 그렇죠. 뭐 반값 그러니까 50% 반값밖에 안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조지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3개 이하의 그러니까 방 3개 이하짜리 집은 거의 없는 것 없어요. 같고. 맞아요. 네. 그나마 3개가
적은 거고 네.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4개가 아닐까. 그렇죠. 네. 근데 4개의 침실을 가진 집이 2020년에는 뭐 한 50%로 크게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집이 좀 커지는 거가 그러게요. 아닌가 싶어요. 커지면서 그리고 가격도 네, 올라가고.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비슷한 사이즈끼리 지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이 단지인데 하나는 2,000 스퀘어핏인데 하나는 4,000 스퀘어핏 이렇게 안 짓거든요. 그렇죠. 네. 2,000이면 뭐 2,100, 2,200, 2,300 이런 식으로 많이 지어요. 네. 근데 뭐 제 손님도 그렇지만 사이즈는 비슷한데 방 3개짜리 집이 있고 4개짜리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다들 4개짜리를 픽해요. 아. 왜냐면 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나봐야 한 10,000불 정도, 음. 20,000불 그 정도 네. 나니까 차라리 그러면 나중을 위해서 4개짜리가 낫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빌더들이 4개짜리를 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지금까지 이주환 부동산의 이주환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